미국은 한 달 후면 대통령 바뀝니다. 개막되는 바이든 시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우리나라와의 관계, 동맹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외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분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자주 뵐 뻔했어요, 사실은. 예, 우리가 또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자, 바이든 시대 한 달 후면 개막합니다. 지금껏 미국 중심주의로 일관해온 트럼프 시대와 뭐가 좀 달라지겠습니까? 그 트럼프가 다르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그걸 제대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중요 테마니까 제가 트럼프 이전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 가속 페달인데 악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는 악셀이었고 네. 바이든은 브레이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감각이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세계 질서가 변하는 걸 촉매작용을 하면서 더 몰고 갔다. 예. 그럼 그 몰고 가는 세계 질서가 뭐냐? 예. 각자 도생인 거죠. 각자 그전에는 국제 협력도 일어나고 자유무역도 잘 되고 예. 미국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진행시켰는데 아하. 그거를 사실상 미국이 이제 보니까 그게 자기 이익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규칙을 어기더라도 미국 이익이 되는 건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것이 바로 트럼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4년 동안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허리케인 트럼프였어요. 허리케인. 우리가 태풍하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호 태풍이라는 거예요. 아, 휩쓸고 갔다. 휩쓸고 간 다음에 뭐가 남느냐. 예. 이게 이제 진보 보수 쪽에서 다 걱정을 했어요. 아하. 진보 쪽에서는 미국이 세계적인 약속해놓은 협약이라든지 국제기구 다 내팽개치면 예. 나중에 미국이 지키겠다고 하던들 누가 믿겠느냐. 이게 지도력이 없어져. 예. 진보 쪽이고요. 보수 쪽에서도 중국이 저렇게 쫓아오고 미국이 약해지는데 네. 동맹국들을 이렇게 대하면 아하. 나중에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우리를 돕겠느냐. 이게 예. 또 양쪽에서 다 있었던 거거든요. 아. 그게 트럼피즘입니다. 트럼프의 예.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되돌린다. 다시 되돌리겠다. 아, 되돌린다. 그런데 되돌릴 수 있느냐. 브레이크는 밟았는데 유턴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죠. 예. 그런데 단순히 바이든이 뭐 당선돼서 다시 회복을 한다, 복귀한다, 뭐 이래기에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 많이 달라졌죠. 예, 코로나 시대는 오바마 때하고 달라요. 네, 다르고요. 예. 이런 변수는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특히 미국이 그러니까 방향은 맞지만 돌리려는 방향은 맞지만 능력이 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그동안에 미국의 신뢰가 저렇게 땅에 떨어지고 4년 후에 만약에 또 트럼프나 또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등장했을 때 미국이 또 약속을 어기면 어떡하냐는 세계의 반응도 있는 것이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예. 미국이 옛날같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규칙을 깼다. 그럼 미국의 힘이 하루아침에 다시 좋아질 거냐.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일단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자기 문제에 골몰하면서 예. 규칙을 지키기보다는 아까 그래서 제가 각자 도생이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호전적인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챙기겠다.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우리 김준영 원장님은 이제 정부 여러 기관이나 청와대 같은데 이렇게 어떤 그 좀 정책 보고서 같은 거 많이 제출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 처지는 뭐 완전히 민족주의 시대에서 예? 우리 같은 중견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참 굉장히 딜레마인데요. 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왜 그러면 이게 세계적으로 퍼지느냐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거든요. 예. 강하게 보이고 예. 그다음에 이 책임을 다른 나라에게 돌리고 예. 예를 들면 협중, 혐한, 혐일, 현미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탓이 아니라 바깥의 잘못이다. 아. 그러니까 그것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게 되면 손해가 우리한테 다시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익이 되면 모르겠는데 예. 미국도 저렇게 사실 하다가 미국이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예. 요즘 완전히 나자빠졌어요. 그런데 한국은 더더욱이 미중 사이에서 경쟁해서 우리가 예. 국제협력이나 자유무역 같은 것들이 없어질 때는 예. 우리가 다시 강대국의 민족주의 아래 희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평화의 문제, 분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존이 우리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참 어제 오늘 좀 비관적으로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예. 드리면서도 예. 바이든은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예. 제가 비관적 전망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건 바이든하고도 무관하게 예. 이제 환경이나 질서나 정세가 예. 좀 안 좋다는 그렇습니다. 부분을 강조해 주신 그럼에도 거예요. 불구하고 좋은 점은 바이든이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다는 거잖아요. 아, 트럼프가 4년 더 했더라면 예. 훨씬 더 나빠졌을 텐데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다는 거는 세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죠. 다행한 일이다. 예. 다행한 일이 뭐 아니란 상대적으로, 사람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동맹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미국을 상대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미국 우선주의가 그러면 바이든 시대 와가지고 다시 다자주의로 바뀌는 거냐? 우리가 과연 어떤 그 미국의 그 우선주의 트럼피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는 해결한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결심과 방향성은 옳지만 예. 지금 미국 내부의 분열이나 예. 뭐 트럼프가 지금 사상 최고의 당선됐던 어떤 대통령보다 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7,400만 7,400만 표고 이거는 1,100만 표가 넘습니다. 이겼을 때 2016년 힐러리보다. 아니요. 자기가 자기가 당선됐을 이겼을 때보다. 이겼을 때보다 아, 더 많이 그때가 한 받은 거죠. 6,800만 표. 6천 네, 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예, 지금 7,400만 표니까요. 예, 6,200만 표 조금 넘었습니다. 6,200만 표. 예. 네네. 아, 그렇다면 여전히 저 트럼프 죽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이게 하는 문제네. 표현이 예. 트럼프는 꺾었지만 트럼피즘은 못 꺾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바이든이 그 트럼피즘의 영향을 받을 수 수밖에 있죠. 없다. 왜냐하면 지금 내부에서 그런 요구. 그래서 사람들이 오바마와 트럼프를 합쳐놓은 리더십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게 뭡니까? 나 그 참 그거 굉장히 그 학자라서 네. 어렵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 오바마가 다자주의와 상당히 이상적인 그 국제 협력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이든이 겉으로 내세우는 목표는 오바마적인 것의 회복이죠. 예. 트럼프 전이니까 예. 오바마경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미국의 처지나 예. 미국 내부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어허. 또 실제로 상하원이 상당히 공화당 주지사도 그렇고요. 예. 지금 세력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밀고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예. 미국 국민의 지금 감정을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 두 가지에서 중간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일단 국내에서 주로 관심사가 바이든 정부의 외교 국방 라인의 인선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됐고요. 또 로이드 오스틴 미 육군 중부 사령관이었는데 국방장관 내정됐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으로 내정이 됐네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강경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자들 라인이라고 봅니다. 실용주의자. 예.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온건파들이고요. 어허. 그래서 적어도 바이든의 정책 라인이나 포지션을 서포트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전문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지금 미국 출장 가신다. 가가지고 한 명을 만나라 그런다. 네. 누굴 만나시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토니 블링컨을 만나겠습니다. 아, 블링컨. 네. 이 사람 강경주의자라는 소문이 나 있던데. 그 얘기 때문에 제가 기자들하고 많이 말다툼을 했는데요. 아니, 예. 말다툼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쓰지 마시라 그랬어요. 왜냐?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의 대북 강경파는 전부 다 대북 강경, 100%가 대북 다 강경파예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점입니다. 일단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대부분 강경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야당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와 사이가 좋은 김정은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무조건 강경하겠다. 그런 걸 모아가지고 예. 강경파다.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실용적인 면, 예. 유연성이 있다. 이 유연성이 말이에요. 있고 상대적으로 그 트럼프 방식이 적어도 네오콘들, 볼턴이나 예. 폼페오 같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온건 실용주의자들입니다. 아, 요건 좋은 소식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속 나쁜 얘기하다가 모처럼 좋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요즘 굉장히 생각이 복잡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북한에 관심 가진 게 80년대 말부터니까 거의 30년이 넘는다고. 네. 근데 요즘같이 북한 뉴스가 없는 때를 본 적이 없어요. 네. 북한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요즘 북한 전문가들 이러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저런 침묵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혹시 제 대신 얘기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요새 아니, 전 진행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한번 딴데 얘기해 가서 보시죠. 할게요. 아니, 그게 괜찮습니까? 아니 얘기. 아니 도대체 아무 말이 없는 이유. 북한이 말이 없기 때문에 뉴스가 네. 없는 거죠. 그 뭐가 머릿속은 복잡할 거 아니야, 하여간. 그렇죠. 머릿속은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적어도 모든 걸 지금 스탑한 상태로 봉쇄 중인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굉장히 강경해 보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사이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이만 좋았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걸 계속 가야 안 되느냐에도 궁금했고 근데 바이든이 등장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또 지켜봐야 되고 예. 오바마 때 생각하면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데 예. 또 그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또 달라지겠다고 얘기하니까 예. 바이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지 지켜보는 상황인 거죠. 그 전통적으로 예. 북한이 전략적 도발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했을 때가 많았고 네. 그때 위기가 많이 고조됐다고. 네. 그래서 왕선택 그 박사 같은 사람은 네. 그걸 스핀 효과라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북한에 이제 8차 당대회 열리잖아요. 네. 요때가 뭔가 좀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뭔가 좀 이제 도발을 어떤 점에서 도발이라고 본부는 사람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힘의 과시, 위협적 힘의 과시. 왜냐하면 북한이 기본적으로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를 더 무섭게 보여야지 건드림 찌른다. 대접을 받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협상이 되더라도 유리한 위치에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발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저는 전략 도발이 있고요. 예. 소규모 도발이 있을 수 있겠죠. 음흠. 전략 도발은 이제 오바마 8년을 완전히 망가뜨린 예. 그렇게 해서 협상이 아예 안 됐던 전략적 인내 또는 전략적 방치로 갔던 거 아닙니까? 전략적 인내 방치. 그러면 전략 도발이 뭐냐?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서 전략 도발이 구별이 딱 갔습니다. 네. 뭐냐면 단거리나 이런 방사포를 하는 것은 뭐 전술 미사일. 전술 미사일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대구경 방사포. 갑자기 표지가 확 달라지시죠. 전략 도발은 예.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예. 요거는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예. 깨버리면 북한이 협상판을 깨겠다는 것이니까. 아하. 그런 도발을 할 것이냐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아, 전략적 도발은 안 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 전술적 도발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예. 그거를 별거 아니다라고 문제 안 삼았었는데 예. 아시다시피 전술 도발도 탄도미사일이 단거리라도 예.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됐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볼 겁니다. 전술 도발을 할 때 예. 바이든 정부가 예. 이걸 어떻게 취급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어허. 전술 도발했는데 판 깨자고 대화 안 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예. 망가지겠죠. 다 판이 깨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테스트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바이든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나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먼저 판을 깨지는 아니라고. 아하. 계속 간보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대선 때 미국의 민주당 정강 정책이 북한 비핵화는 장기적 문제다. 서두르지 않겠다. 네. 이래버리면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툭툭 잽을 던져봤는데 미국이 장기적 문제라고 하고 태평하거든요.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싱턴에 이상한 그 합의점에 도달했는데 거의 뭐 그 강경파나 보수나 진보할 것 없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 북한이 핵 비핵화할 리가 없다. 어. 그다음 비핵화하기에 너무 많이 와버렸다. 근데 이것이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됐으니까 포기하고 장기로 가게 되면 예. 북한으로서도 교환이나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예. 반면에 긍정적인 면은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 전에는 볼턴이 한 방에 비핵화 시키자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일괄 타결론. 그러면 단계론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단계론으로 점진적으로. 그 단계론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북한에게 일부 보상하고 예? 서로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비핵화로 가자.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예.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되겠죠. 예. 그걸 이제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1단계로 좀 낮은 단계로 합의할 수 있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핵폐기를 한꺼번에 못 한다 그러면 중간, 네. 스몰 딜, 네. 뭐 이런 미니 거 딜. 이런 게 뭐가 그게 바로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토니 블링컨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토니 블링컨이 바로 JCPOA라고 이란하고 했던 게 바로 미니딜입니다. 아하. 그게 완벽한 비핵화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중간 단계의 비핵화를 한다면 네. 그리고 또 뭐냐 그 중간 단계 JCPOA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게 우리 하노이 딜입니다. 하노이 딜. 하노이 딜도 스몰 딜을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
포괄적인 빅딜을 아니면 안 한다고 차버렸던 거거든요. 아, 그 수염 나신 분이 중간에 들어와 판 그렇죠.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링컨은 예. 미니 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것을 그러니까 하노이 딜을 그 교환 조건을 다시 패키지를 하게 되면 예. 저는 중간 단계의 딜이 가능하다. 그거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핵이나 아니까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동결. 가장 많이 한 게 동결입니다. 미국은 네. 북한은 이미 너무 핵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한 번에 비핵화가 힘드니까 네. 일단 핵 능력을 누리고 있는 것부터 동결시키자. 이게 동결시키고. 기본적으로 바이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컨센서스입니다. 합의점입니다. 예.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뭐 영변 사찰 허용하고 플러스 알파 공개하고 동결했어요. 뭐 미국은 뭘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트럼프 때는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였는데 예. 페리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일단 북한에 대해 중간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예, 페리 그 프로세스. 중간 보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경제 제재 일부도 들어가겠지만 북한이 최근에 요구하는 어허. 원래 조건이었던 비핵화와 교환 조건이 바로 체제 보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체제 보장에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체제라든지 그다음 북미 그 수교 협상 시작 완결은 아니다 시작한다든지 예. 평화 협상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묶일 수 있겠죠. 뭐 연락사무소까지는 가능하겠네요. 그거는 이미 뭐 합의했던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도 이미 합의했던 거니까요. 아하. 자,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확신한다면은 지금이 바로 우리 정부가 앞서서 페리 프로세스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걸 견인해 나갈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페리 프로세스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어야죠. 어떻게? 아니 미국 그러니까 우리 설득시켜야죠. 원장님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2월에 미국 갑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아하하. 그거 근데 몰랐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그 미국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 예. 그러니까 북한에 주는 그 보상은 굉장히 작게 하고 이건 뭐 협상의 기본이긴 합니다. 네.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죠. 북한은 또다시 과거에 실무 협상하다가 깨졌던 민주당과의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기계적인 이란의 모델을 북한한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때 아하. 이란의 핵 개발 수준과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은 차이가 너무 나고 북한으로 봐서는 자기가 워낙에 핵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보상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월에 가면 누구 만납니까? 아직 안 정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누구 만나고 싶다고. 아 근데 그때 제가 뭐 블링컨은 실무 라인에 있는 분들이니까 예. 막 좌우 급수가 다르고 혼자 갑니까? 누구 데리고 갑니까? 아직 그것도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출장이 다 있어요. 아니 지금 왜냐하면 뭐가 사태를 봐야 지금 그래요? 계획 중입니다. 아, 이거 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 다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보기엔 뭔가가 있어요. 아, 뭐라고 예, 치지 그건 마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런 거 좀 캐내기로 할 거고요. 자, 잠깐 그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회색지대에 있는 한반도 정세 참 관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아주 들들 볶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됐죠. 지금 비교 구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언론 자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표현의 자유 내용이 아니다. 아니죠. 네. 저는 그 전단을 한국 상공에 날리면 그거는 허용하죠 당연히. 네. 북한한테 날리잖아요. 네. 북한이 어떤 국가입니까? 교전 지금 정전 체제면 적대국이죠. 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전단 살리는 게 적대 행위 맞죠? 넓게 보면 폭까지 쏘고 막 넓게 보면 전쟁 행위죠. 예, 예. 심리전은 중요한 전쟁 전술이에요. 전쟁 전술이죠. 예. 그러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격 사격할 수 있죠. 이미 했었어요. 했었죠. 2014년에.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우리 국민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 중간 자꾸 우리 설명할 때 중간에 빠지는 것 같아. 안전에 관한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지 아하. 표현의 자유는 한국 상공에 저 보십시오. 뭐 우리 문 대통령 비난하는 플랜카드 마음대로 놓고 예.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그 풍선이 우리나라 상공에 날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그런데 북한 상공에 날리는 것은 그건 전쟁하자는 것이고 예. 평화를 안 하자는 얘기고 그것은 북한의 그런 똑같은 반응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이 사안 자체를 표현의 자유로 보는 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2014년 10월에 우리 시민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북한이 고사총으로 사격을 했어요. 그 탄피가 밑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연천 면사무소 앞에 네.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어요. 네. 근데 비화가 있어요. 그때 안 밝혀진 사실은 이게 교전으로 갈 사태를 대비해서 대구공항에 F-15 전투기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차하면 가려고. 지금 보니까 이 자리에 되게 앉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 자꾸 저는 제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유엔으로 간다. 또 미국에서 무슨 청문회를 연다. 그러는데 그 뭐 대표적 지한파 의원이라고 언론에 나오는 제널드 코널리 의원, 예, 이분 버지니아 의원인데 이분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상한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 이런 지한파 의원들이래, 이러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한파 의원인데 제가 잘 모르는 의원입니다. 제가 지한파 의원들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모릅니다. 제가 이분을 폴란드에서 만났는데 네네. 시리아의 화학 무기로 민간인 학살한 거 네. 그것도 북한이 했대요. 네. 그런데 쫓아갔죠. 그래 근거를 대라 그러면 못 되더라고. 근데 저는 이거를 자꾸 주권 문제라는 걸로 자꾸 그건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의 이게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인 것이고, 근데 마냥 안전이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북한한테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군사 합의도 한 것이고 서로한테 군사 남북 군사 합의도 한 거잖아요. 예, 9.19 군사 합의서. 예. 뭐 대충 말하다가 그냥 막히면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 말하고 싶은 제가 알아서 다 떠들으라는 얘기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얘기 안 한 부분이 미중 관계입니다. 네. 예,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늑대처럼 물어 뜯었어요. 그러면 바이든은 어떻게 할까요? 여우처럼 꾀를 내서 괴롭힐까요? 뭐 이미 답까지 제시한 것인가. 아니 자꾸 왜 저한테 좋은 말씀 좀 해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그럼 이겁니다. 신냉전으로는 안 간다. 예. 적은 아니다. 예. 그러나 전략적 경쟁자다.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반칙행위자다. 반칙행위자. 그러니까 play by the rule. 중국이 규칙만 지켜도 미국 못 따라온다. 지금부터 규칙 지키게 감시하겠다. 그러나 혼자 감시하는 게 아니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동맹국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중국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리고 같이 연합해서 문제 삼겠다. 이게 아하. 그러니까 조이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예, 마찬가지네요. 그렇다면 규칙 기반의 어떤 그 세계 질서를 우리가 가정하고 이제 미국의 힘도 많이 약화됐으니까 대한민국이 다른 제3 국가들하고 손잡고 규칙 기반의 동아시아의 다자주의 질서를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바이든이 트럼프와 오바마 중간쯤이 될 것이고 내부의 그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텐데 그러다 보면 미국 중심주의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아하. 오히려 우리는 다자주의나 처음 바이든이 얘기했던 그 질서와 원칙을 우리가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견국가 미들 파워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와 연대하고 싶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일도 예를 들어서 미중 사이에서 곤란하죠. 예? 그래서 독일도 우리 연대할 수 있고요. 프랑스도 연대할 수 있고요. 캐나다도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과 함께 오히려 저 두 국가 G2가 싸울 때 그 밑에 있는 국가들이 연대해서 이런 국제 질서, 협력 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누구는 그걸 제3지대라 그러대. 네. 아, 그런 표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유, 지금 얘기가 끝이 없는데 어쨌든지 간에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우리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다른 방송 많이 나가시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 예. 별로 안 나가는데. 우리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댓글들이 좀 올라와요. 케이트님, 두 분 케미 좋으시네요. 양철지붕님, 이하 설명 시원하게 잘하십니다. 김준형 원장님, 보셨죠? 네. 네. 이거 여기 나오셔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선풀만 거예요. 소개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미일자는 2월 며칠쯤. 그것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아, 예. 네, 뭔가가 있습니다.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저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자, 꽁꽁 얼린 남북관계, 더불어서 불확실한 한미관계, 동아시아 질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국립외교원장 김영준 박사님, 김준영입니다. 김준영 결정적으로 저를 못 나오게 하시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